날씨였습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종전선언과 관련해 역사적인 진전을 이루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협상의 목표임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하노이에 도착한 북미 특별대표는 어제 첫 회동을 시작으로 실무 협상에 돌입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열차로 일부 구간을 이동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당권주자들이 어젯밤 TV토론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문제를 놓고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연설회가 열립니다. 클럽 버닝썬 측이 과거 미성년자 출입 사건의 무마를 위해 경찰관에게 뒷돈을 걷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경찰은 오늘 버닝썬 이모 대표를 불러 조사합니다. 지난해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 한창 분위기가 좋을 때는 당장 종전선언까지 나올 것처럼 얘기가 됐는데 결국은 해를 넘기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북미 2차 정상회담에서는 혹시 종전선언 합의가 나올까 관심이 높은데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그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확답은 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말했다는데요. 두 정상이 역사적인 진전을 이루길 희망한다. 일단 논의 테이블에는 올릴 거라는 얘기로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궁극적인 목표는 여전히 완전한 비핵화임을 강조했습니다. 워싱턴 김웅규 특파원입니다. MBC 방송에 출연한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종전선언과 주한미군 철수가 하노이 정상회담의 의제인가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회담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싶지 않다고 즉답을 피했습니다. 다만 북한의 핵 위협이 실질적으로 감소됐다는 것을 확신할 때까지 대북 제재는 그대로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We won't release that pressure until such time as we're confident that we've substantially reduced that risk. 종전선언과 주한미군 철수 두 의제가 북미 정상회담 테이블에 오를 것 같아 보인다는 계속된 질문에는 북미 두 정상은 진정한 역사적 진전을 이룰 것으로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There and these two leaders I hope will make a truly historic step forward. 종전선언이 북미 두 정상 간 다뤄질 의제임을 부인하지 않은 셈입니다. 주한미군 철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논의된 적도 없다면서 미래 논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넘긴 바 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목표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에 대한 타협은 있을 수 없다고도 했습니다. 비핵화 관련 미 고위 당국자는 기자들과의 전화 브리핑에서 하노이 정상회담에서는 비핵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북미 양국이 공통의 이해를 찾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비건 특별대표도 지난달 스탠포드대 강연에서 비핵화에 대해 북미 간에 공유된 세밀한 개념 정의가 없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북핵 협상이 어렵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비핵화 공통 개념부터 논의해야 할 정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번 정상회담이 마지막 회담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은규입니다. 하노이에서는 북미 양측의 특별대표단이 어제 첫 회동을 가졌고 오늘도 협상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베트남에 갈 때 열차를 이용할 거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허효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비건 미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가 도착한 당일 곧바로 시작된 북미 특별대표들의 실무 협상. 대통령, 미국 측과 협의하고 있었나요? 북한 김혁철 대표가 비건 대표의 숙소를 직접 찾아 진행된 첫날 협상은 4시간 반 동안 이어졌습니다. 어제 협상 도중 KBS 취재진과 마주친 김혁철 대표는 북미 간 얘기가 잘 되고 있는지, 제재 완화를 요구했는지 등에 대한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어디까지 다시 나누셨는지, 미측의 제재 완화 요구하셨는지 단 2차 북미 정상회담을 기대해도 좋나는 질문에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협상이 끝난 뒤 비건 대표는 미 대사관을 방문했고 북측팀도 영빈관을 떠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협상 결과를 곧바로 북미 정상에 보고했음을 짐작케 하는 부분입니다. 북미 특별대표는 오늘도 만나 2차 북미 정상회담 의제를 집중 조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북한 측의 영변 핵시설 폐기 검증과 미국 측의 상응 조치를 중심으로 입장 차이를 좁힐 수 있을지, 이 과정에서 금강산 관광 등 남북 경협이 마중물이 될지가 주목됩니다. 이런 가운데 베트남과 중국의 접경에 있는 동당역에서는 역사 앞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조형물을 부수고 주변을 정비하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열차로 일부 구간을 이동할 수 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KBS 뉴스 허유진입니다. 자유한국당의 전당대회도 북미 정상회담과 같은 날인 27일에 치러집니다.
경선 후반 레이스가 아주 치열한데요. 후보들 간에 서로 예민한 부분을 찌르는 그런 공방도 가열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입장을 뚜렷이 밝혀라, 이런 요구를 각 후보들마다 받고 있는데 바로 그 지점에서 확연한 노선 차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최광호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의 네 번째 당대표 후보 토론회. 후보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입장을 서로에 대한 공세 포인트로 삼았습니다. 탄핵을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국정농단 세력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국민이 탄핵을 역사적인 사실로 인식하고 있는데 다른 두 후보께서는 이 탄핵을 부정을 하고 계십니다. 황교안 후보는 헌재의 결정은 존중하지만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는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정농단 사태에 단초가 된 태블릿 PC의 조작 가능성이 있냐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태블릿 PC에 대해서는 이건 잘못된 부분이 많다.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재판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세훈, 김진태 후보는 지만원 씨나 5.18 명단 공개 등을 두고 서로 논쟁을 주고받으면서도 황교안 후보에 대해서는 탄핵에 대한 태도가 모호하다고 한 목소리로 꼬집었습니다. 지난번 토론에서 탄핵이 부당하냐는 제 질문에 세모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중차대한 사안에 있어서 과연 세모라고 답변을 하실 수 있는지. 국민들이 다 지난 사흘 동안 황 후보께서 오락가락 하신 걸 지켜보고 계십니다. 황 후보는 이른바 드루킹 사건과 관련해 한국당 내에서 특검 재추진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대통령 책임론을 거론했습니다.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문 대통령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당권 주자들은 오늘 경기도 성남에서 수도권과 광원권 당원들을 대상으로 한 마지막 연설회를 진행합니다. KBS 뉴스 최광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한국을 국빈 방문 중인 모디 인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문 대통령과 모디 총리는 이번 회담에서 우리 정부가 추진 중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인도의 지지를 재확인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이후 국빈 오찬이 예정돼 있는데 인도에 투자한 국내 기업 총수들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 부회장 등이 참석해 모디 총리를 함께 만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베이징을 비롯한 북방의 여러 지역이 심각한 스모그로 뒤덮였습니다. 이번 주말까지도 이런 심한 스모그 현상이 계속될 것이란 예보도 나왔는데요. 베이징에는 최고 등급 바로 아래 단계인 오렌지색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얼마나 상황이 심각한지 베이징 최영은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중국의 정월대보름인 원소절의 밤을 화려한 불꽃이 밝힙니다. 공기질 악화의 주범 중 하나로 꼽혀온 폭죽을 대신하는 전자불꽃쇼입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원소절 밤 중국의 대기는 심하게 오염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97개 도시에서 공기질 최고 6급 가운데 5급 이상의 심각한 오염이 발생했고 13개 관측 지점에서 밤한때 PM2.5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500을 넘어섰습니다. 중국 생태환경부는 이번 공기오염은 원소절 폭죽 등이 원인이라고 분석하고 오는 24일까지 수도권 지역인 베이징과 텐진, 허베이를 비롯해 북방 여러 지역에 스모그가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베이징에는 오늘 새벽 0시부터 24일 정오까지 최고 등급 적색 경보 아래인 오렌지색 경보가 발령된 상태입니다. 이번 스모그는 설 명절인 춘절 이후 공장이 재가동되기 시작한 것과 이 기간 기상 조건이 오염물질 확산에 불리한 점 등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다음 주 한중 환경부 장관이 만나 미세먼지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중국 정부는 회담 결과를 이례적으로 언론에 공개할 예정인데 미세먼지에 대한 중국의 책임론을 적극 반박하는 기회로 삼으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최영은입니다. 오늘 오전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제주를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에서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시행됩니다. 비상 저감 조치는 올 들어 네 번째,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 이후로는 처음입니다. 서울에서는 수도권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 제한이 처음으로 시행됩니다. 서울 전 지역 51개 지점에 설치된 CCTV 시스템을 통해 위반 여부를 단속하는데 위반할 경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행정공공기관 소속 임직원은 차량 이부제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하고 오늘은 차량 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만 운행할 수 있습니다. 또 화력발전소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 제약도 함께 시행돼 전국의 석탄 중유발전기 29기는 출력을 제한합니다. 클럽 버닝썬 수사 속보입니다. 지난해 클럽 버닝썬에 미성년자가 들어가 경찰이 출동했지만 무혐의로 결론난 일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서 버닝썬 측이 경찰관에게 뒷돈을 건넨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이 과정엔 전직 경찰관도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7월 서울 강남의 클럽 버닝썬에 당시 18살 미성년자가 들어갔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역삼지구대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했고 사건은 서울 강남경찰서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당시 경찰은 미성년자를 한 차례도 부르지 않고 버닝썬 관계자만 조사한 뒤 청소년 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 내렸습니다. 청소년 출입 금지 업소에 미성년자가 들어갔지만 아무도 처벌받지 않은 겁니다. 이후 버닝썬 측이 브로커를 써서 경찰에 접촉했고 사건을 맡은 경찰은 봐주기 처분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버닝썬과 경찰관의 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도 사건 처리 과정이 석연치 않다고 보고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경찰관들이 버닝썬 측으로부터 뒷돈을 받았다는 제보를 접수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버닝썬 이모 대표에게서 2천만 원을 받아 전직 경찰관 강모 씨에게 전달했고 강 씨가 강남서 수사팀에 일부를 전달했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당시 사건을 처리한 경찰관들과 클럽 관계자들을 최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경찰은 또 경찰과 버닝썬 사이에 브로커로 지목된 강 씨도 어제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 밖에도 여러 건의 유착 의혹과 관련한 제보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오늘 돈을 건넨 의혹을 받고 있는 버닝썬 이모 대표를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목포시 한 금은방에서 여성 주인이 강도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습니다. 최근 시간 무렵에 시내 한복판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 남성은 도망간 지 4시간 만에 붙잡혔습니다. 유승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금은방 안에서 과학수사팀이 현장 감식 중입니다. 바닥에는 강도가 들었던 흔적이 곳곳에 남았습니다. 목포시 한 금은방에 흉기를 든 남성이 침입한 건 어제 오후 5시 40분쯤. 33살 A씨는 금은방 여주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인근 가게 직원이 금은방에 들어오자 곧바로 도주했습니다. 금은방 주인은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A씨는 자신의 차를 타고 주거지인 나주시로 달아났다가 사건 발생 4시간여 만에 붙잡혔습니다. A씨는 가족과 연락한 뒤 경찰의 설득으로 자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CCTV 추적해가지고 용의차량 특정하고 주거지 잠복해서 어머니한테 오는 전화를 받고 자수 설득했다고.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피해자와는 아는 사이는 아니고 금품을 훔치기 위해 금은방에 들어갔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범행 동기를 추가로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유승용입니다. 장애인 재활원에서 장애인들끼리 서로 폭행을 하는 영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상 재활교사라는 사람이 찍고 있었습니다. 안 말리고 왜 찍고만 있었냐 의아하실 텐데 말리기는커녕 때리라고 시킨 사람이 그 교사였습니다. 김민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얘 때려. 얘 때려. 한 장애인 재활원에서 촬영한 영상입니다. 영상을 찍는 사람이 40대 지적장애인에게 다른 20대 여성 장애인을 때리라고 시킵니다. 얘 못생기네. 얘 때려. 얘 때려. 때려. 오줌 쌌대 어제. 욕설과 조롱에 인신공격까지 서슴지 않습니다. 너 거북이야. 쟤 어제 오줌 쌌대. 장애인이 때리길 주저할 때는 다그치기도 합니다. 빨리 시동 좀 그만 걸고. 영상을 촬영한 사람은 7년째 이 시설에서 일하고 있는 재활교사 30살 김모 씨. 취재팀이 확인한 학대 영상만 5개로 화면엔 4명의 피해 장애인이 등장합니다. 이 장애인들은 어떤
상황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능력들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작은 자극에도 오히려 크게 상처를 받거나 트라우마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가해교사 김 씨는 CCTV가 없는 장애인들의 방에서만 영상을 찍었습니다. 촬영한 학대 영상을 동료 교사들과 돌려보기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씨는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영상을 찍었다며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제가 업무 중에 너부터 스트레스를 받은 분들한테 대리로 그렇게 맡겼습니다. 죄송합니다. KBS 취재가 시작된 뒤 가해교사 김 씨는 시설 측에 사표를 냈습니다. 경찰은 김 씨와 동료 교사 2명에 대해 학대와 방조 등의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지입니다. 복잡한 서울 도심, 그것도 밤거리에서 실종된 치매 노인이 48시간 만에 극적으로 구조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시민들과 네티즌, 경찰의 합동작전이 빛을 발했습니다. 김소영 기자입니다. 74살 전승찬 할아버지, 인파가 붐비는 거리에서 실종됐습니다. 가족들이 오토바이 사고 운전자를 돕는 사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남편을 잠깐만 하고서 내가 손을 놓고는 가서 거기를 구조하는 걸 도와줬죠. 돌아와서 보니까 남편이 없는 거죠. 3년 전부터 치매를 알아온 할아버지는 혼자서는 집도 찾지 못하는 상황. 경찰에 신고하고 주변을 샅샅이 뒤졌지만 허사였습니다. 밤새 거기 관악구를 다 뒤졌어요. 골목골목. 또 어떤 사고가 날지 모르기 때문에 막. 인터넷에 도움도 청했습니다. 안타까운 사연에 네티즌들은 직접 전단지까지 만들어 할아버지 찾기에 나섰습니다. 경찰도 신속하게 움직였습니다. 인근 CCTV 100여 대를 뒤져 할아버지가 버스에 타는 걸 찾아냈습니다. 하지만 버스 번호가 제대로 찍혀있지 않아 같은 시각 주변을 지났던 버스 10대를 추려냈습니다. 결국 찾아낸 9-3번 버스. 내부 CCTV를 통해 할아버지가 종점인 경기도 안양에 내리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일단은 날씨가 매우 추워서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면 생명이 위독하다는 것은 당연히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이 대거 투입돼 이 일대를 샅샅이 뒤졌고 48시간 만에 할아버지를 찾았습니다. 눈이 내리던 날 하천변에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고 저체온증 상태였습니다. 얼마나 걱정했는데 지금 다시 말하면 또 이렇게 온다. 다시 못 만났으면 어떡할 뻔했니. 그래도 잘 버텨줘서 고맙게 생각해. 실종 치매 환자는 갈수록 늘어 지난해엔 12,000명을 넘어섰고 11명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거동이 이상한 노인들을 보면 112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편의점을 털러 들어갔던 강도가 지나가던 시민에게 제압돼 그 자리에서 붙잡힌 일도 있었습니다. 흉기를 들고 있었는데도 아랑곳 않고 이 강도를 제압한 시민은 태권도와 유도 합의 6단이었습니다. 그 위용 최위지 기자가 보여드립니다. 편의점에 들어온 한 50대 남성. 갑자기 업주의 목을 감고 위협하며 돈을 요구합니다. 한 손에는 편의점에 있던 흉기도 들었습니다. 자칫 업주가 다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 이어지던 순간 한 시민이 편의점으로 뛰어들어와 재빠르게 강도를 넘어뜨립니다. 강도를 바닥에 눕혀 꼼짝 못하게 만든 뒤 경찰이 올 때까지 3분가량을 버텼습니다. 때마침 이곳에 지나던 시민이 이 편의점에 강도가 든 것을 발견하고 곧바로 제압에 나선 겁니다. 강도를 제압한 43살 성지훈 씨는 태권도 선수 출신으로 태권도 5단, 유도 1단의 유단자입니다. 솔직히 이 급박한 상황에서 처음엔 저도 놀랬지만 여자 혼자 편의점에 있다는 생각만 가지고 당연한 일을 그냥 했다고 생각합니다. 편의점 강도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습니다. 술도 마시고 칼도 들고 있는 상황에서 보통 사람으로서는 진짜 하기 힘든 그런 어려운 일을 하신 거로 생각합니다. 경찰은 위험을 무릅쓰고 강도를 검거하는 데 도움을 준 시민 성지훈 씨에게 표창과 함께 포상금을 줄 예정입니다. KBS 뉴스 최위지입니다. 네, 저도 처음 알았는데요. 그동안 국내에는 항공기를 전문으로 정비하는 업체가 없어서 항공기 정비를 받으려면 해외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번에 국내에 처음으로 항공기 전문 정비 업체가 문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해외에서 정비받느라 들어간 시간과 비용 모두 절감하게 됐고 무엇보다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차주아 기자입니다. 180여 명을 태우고 운항하던 여객기가 정비소에 들어왔습니다. 비행 7,500시간마다 기체와 시스템 등을 점검하는 중정비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동안 해외에서 정비받았지만 국내에 항공정비 전문업체가 생기면서 처음으로 여객기 정비를 맡겼습니다. 비행기가 정비를 하기 위해 밖으로 나가야 되는 시간이 절약되고요. 체류비라든지 이런 것들 다 절약할 수 있고 또 국내에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의사소통이나 그런 것들이 조금 더 편할 거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국내 첫 항공정비 전문업체인 한국항공서비스가 민간 항공기 정비를 시작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등 7개 기업이 지난해 설립해 정부의 항공정비 전문업체 지정을 받아 본격적인 항공기 정비에 나서게 됐습니다. 그동안 해외에 의존했던 항공정비 물량은 한 해 1조 원 규모. 국내에 항공정비 전문업체가 생기면서 정비 비용과 시간이 줄어들게 됐습니다. 한국항공서비스는 국내 항공기들뿐만 아니라 해외 정비 물량 유치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7월까지 미 연방항공청으로부터 수리 인정을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해외에 운항되고 있는 항공기 수주 계획으로 넓혀갈 수 있는 항공정비 중심 산업단지도 함께 조성될 계획이어서 관련 일자리가 2만 개 넘게 생겨날 전망입니다. 정부도 세제와 기술 개발에 지원하고 정비 인력을 양성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KBS 뉴스 차주아입니다. 동해안에는 특산 어종으로 크게는 50kg까지 자라는 대문어가 있는데요. 어획량이 갈수록 줄어서 어부들 시름이 깊어지고 있었는데 이 시름을 좀 덜 만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4년 전부터 정부와 지자체가 국내 첫 산란장을 조성하고 있는데요. 성과가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정명구 기자가 이 산란장에 다녀왔습니다. 강원도 목포항에서 배를 타고 가길 10여 분. 110만 제곱미터 규모의 국내 첫 대문어 산란장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연구원들이 통발을 끌어올리자 어린 대문어부터 5kg 이상까지 연신 잡혀 올라옵니다. 한 1년 정도 자란 것 같고요. 무게는 한 2kg 이상 나가는 것 같습니다. 수중 25m, 크고 작은 대문어들이 물속을 활발히 돌아다닙니다. 특히 산란을 위해 설치한 항아리 모양의 구조물에선 무게 15kg이 넘는 대문어 10여 마리도 보입니다. 어민들의 기대는 큽니다. 예년보다가 좀 자원이 참 부족되는가 봐. 문어들이 여기서 산란을 해가지고 나간데 의향이 나갔지, 우리 인대는. 동해안 대문어 어획량은 20여 년 사이 크게 줄어 지난해엔 4,000톤에 그쳤습니다. 무분별한 어획과 수온 변화가 주 원인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동해안 특산 어종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입니다. 자원 회복 사업이 시급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2015년 시작한 동해 대문어 산란장 조성 사업은 올해 말 마무리됩니다. 동해안 대문어 자원이 많이 증강될 것 같고 또 어민 소득 증대에도 많이 기여가 될 것 같습니다. 정부는 대문어 자원 복원 사업이 기대 이상의 성과를 보이자 자치단체와 함께 올해부터 동해안 2곳에 산란장을 추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정면구입니다. 제주를 제외한 전국에는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도 초미세먼지 농도가 아주 높게 나타나는 곳이 많은데요. 수도권과 충청, 전북과 영남 지역에 이처럼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빼곡하게 내려져 있습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은 곳은 충북 지역입니다. 종일 매우 나쁨 수준 이어지겠고요. 다른 지역들도 나쁨 수준 보이겠지만 오늘 오전에 미세먼지 농도가 더욱 높아서 매우 나쁨 수준의 농도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도 나오실 때는 황사 마스크 꼭 착용하셔야겠습니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겠습니다. 이번 주말 아침 영상권의 기온에서 대부분 출발하겠는데요. 서울의 경우 한낮 기온 토요일에는 12도, 일요일에는 11도까지 올라 주말 내내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하지만 당분간 뚜렷한 큰 비 소식이 나와 있지 않아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이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입니다.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구름이 많이 지나고 있고요. 내륙 곳곳에 안개가 짙게 끼어 있는데요. 이 안개와 미세먼지가 뒤엉키면서 하늘이 온통 뿌옇게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낮부터 오후 사이에는 제주도에 비가 조금 내리겠는데요. 그와 인접한 남해안 지역도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현재 기온입니다. 춘천 영하 4.5도, 대전 영하 1.2도, 창원 영상 2.5도도
어제보다 조금 높고요. 한낮 기온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겠습니다. 부산 14도, 광주, 대구 12도, 청주와 서울은 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물결은 제주 해상을 중심으로 최고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대법원이 육체노동 정년을 만 65세로 높여 잡으면서 우리 사회에 큰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이런 판결이 나온 배경에는 역시 급격한 노령화가 자리 잡고 있는데요. 60대를 더 이상 노인이 아닌 중장년으로 분류하는 우리 사회의 현주소, 오규정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아파트 경로당이 어르신들의 작업장으로 바뀌었습니다. 평균 나이 75세, 한 달에 20시간씩 마스크를 포장하는 일을 하고 월 16만 원을 받습니다. 돈을 버는 것보다 더 큰 보람을 주는 건 아직까지 사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75세 됐다 하더라도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는 한 60대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런 쪽에서는 좀 몸 관리는 전혀 지장이 없고. 법정 정년인 60살이 지나서도 일하려는 사람들은 점점 늘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대 수명이 늘어섭니다. 육체노동 가동연한이 높아진 1989년과 비교하면 평균 기대 수명은 71.2세에서 82.7세로 10년 넘게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만 60세에서 65세 사이에 일하려는 사람만 따져보면 30년 전에는 32만 명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6배 넘게 많아졌습니다. 수명은 늘었는데 사회 안전망은 부족하고 그렇다고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체력이 나빠진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른 OECD 국가에서는 연금이 가장 대표적인 이제 이렇게 노년의 소득원이 되고 있는데 한국 사회는 그렇지가 못한 거예요. 가족으로부터의 부양이나 아니면 자기 노동소득, 사업소득인 거죠. 특히 60세에서 65세 사이의 고용률이 60%에 육박하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의 노동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오규정입니다. 팀 킴의 호소는 사실이었습니다. 일단 문체부 감사 결과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여자 컬링팀이 폭로했던 대로 김경두 전 부회장 일가의 전횡이 감사에서 공식 확인이 됐고 이제 경찰 수사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한성윤 기자입니다. 평창올림픽 은메달이 확정되는 순간 팀 킴이 가장 먼저 찾은 사람은 김경두 전 부회장이었습니다. 팀 킴은 영상 촬영이나 인터뷰 때 김경두 전 부회장에 대해 감사함을 표현하도록 강요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평창올림픽 이후 인기가 높아지자 연예인처럼 행동하지 말라면서 외모를 비하하는 등 폭언까지 이어졌습니다. 문체부 합동감사반은 김경두 전 부회장 등이 포상금 등 9,300만 원을 횡령한 정황이 있고 훈련비 1,900만 원을 이중 지급받았으며 친인척 채용 등 조직을 사유화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친인척을 채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정관을 위반하여 본인의 친조카를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비한 국가대표팀 전력 분석관으로 채용하였으며 감사 결과를 접한 팀 킴은 호소문이 사실로 드러난 만큼 더욱 훈련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많은 금액이 부당하게 취해졌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해서 많이 놀랐습니다. 7월 선발전까지 최선을 다해 준비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체부는 지도자 가족 3명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한성윤입니다. 신생아 사망 사고가 났을 때 이대 목동병원은 자기들 책임이라고 사과를 했고 의사들은 법원에 기소됐습니다. 그런데 1심 판결에서 의료진 모두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 귀한 아기들이 4명이나 숨졌는데 책임질 사람은 현재로서는 아무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김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7년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신생아 4명이 사망합니다. 병원 측은 사망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고 유족에 사과했습니다. 다시 한번 유가족 병원 입원 환자 여러분, 보호자분들께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립니다. 시트로박터 푸른디균에 오염된 주사제를 맞아 폐혈증에 걸린 것이 사망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검찰은 중환자실 실장인 조수진 교수 등 7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병원 측의 과실이 중대하다라는 걸 스스로 인정한 셈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법원은 의료진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주사제를 몇 번이나 나눠서 감염 위험이 높아진 점, 지도 감독도 소홀히 한 과실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신생아들이 맞은 주사제가 균에 오염된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고 쓰레기통에서 발견된 주사기가 다른 폐기물에 오염됐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유가족은 참담한 심정을 밝혔습니다. 4명이 죽은 사건에서도 의료사고에서 무죄 판결이 나와서 애들한테 너무 미안하고 이제 무섭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검찰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또 감염 방지 의무를 소홀히 한 의료법 위반 혐의도 포함해 공소장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미국 드라마나 영화 보면 종종 수십 년 된 장기 미해결 사건들을 풀어내는 과정이 나오곤 하는데요. 이런 영화 같은 일이 실제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일어났습니다. 하굣길 10대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살해한 범인이 경찰의 집요한 수사 끝에 무려 46년 만에 붙잡혔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지 로스앤젤레스 최동혁 특파원이 전합니다. 지난 1973년 7월 미국 캘리포니아 뉴포트 비치 해변 덤불 속에서 11살 린다 오키프가 목이 졸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당시 린다는 동네 초등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습니다. This was a day that made parents in our community think twice before they let their children walk to school, walk out the front door, bike down the street, or play with their friends. 발견 당시 린다는 어머니가 직접 만든 흰색 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린다가 벤에 탄 채 낯선 사람과 얘기하고 있었다는 목격자 진술이 있었지만 사건은 미궁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경찰과 검찰은 끈질기게 수사를 벌였습니다. 마침내 지난해 1월 용의자를 지목하게 됐고 지난 19일 콜로라도에 사는 72살 제임스 앨런 닐을 소녀의 살해범으로 체포했습니다. 범행의 꼬리를 잡은 것은 이번에도 DNA 계보 분석이었습니다. The DNA that they then subsequently collected through surveillance was then compared to the DNA from the victim, and there was a match. 안타깝게도 린다의 부모는 사망했지만 2명의 자매가 사건 해결 과정을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We were grateful that we could have that conversation and provide them with some closure. 경찰의 집요한 수사가 46년 만에 또 한 건의 장기 미제 사건을 해결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최동혁입니다. 바티칸 교황청에서 가톨릭 교회 내 미성년자 성학대를 공개 반성하고 그 방지책을 모색하기 위한 역사적인 회의가 개막됐습니다. 114개국의 주교회의 의장, 수도회의 대표 등 전 세계 가톨릭계 리더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정의를 원하는 젊은이들의 외침에 귀를 기울이라며 21개 항목의 미성년자 성학대 보호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첫날부터 5대 대륙의 대표적 교회 내 성학대 피해자들의 증언이 공개되는 등 무거운 분위기에서 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독일 남부도시 미넨의 한 건설 현장 인근에서 현지 시간 21일 오전 남성 2명이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테러와 연관됐다는 징후는 찾지 못했고 추가적인 위험 요인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독일에서는 2016년 12월 베를린의 한 시장에서 이슬람 극단주의자에 의한 차량 테러가 발생해 12명이 숨진 적이 있어서 테러 공포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스웨덴 출신 10대 여고생 기후변화 활동가인 그레타 툰베리 양이 유럽연합 행사에서 연설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했습니다. 툰베리 양은 사람들이 기후변화에 대한 지식 수준이 어처구니 없을 정도로 낮다고 일침을 가했는데요. 특히 정치인들을 겨냥해 기후변화 해결에 실패하면 전 세계를 재앙에 이르게 한 역대 최고의 악당들로 기억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지금 세계는입니다. 국가적 위기에 몰린 베네수엘라를 위해 미국 등 국제사회에서 각종 구호품을 보내려고 하는데 막상 국경에서 가로막히고 있습니다. 이걸 받아야 된다, 안 된다, 내부적인 정쟁 때문인데요. 이재환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임시 대통령으로 선언한 과이도 국회의장을 비롯해 야권 인사들이 탄 차량이 콜롬비아 국경으로 향합니다. 시민들도 차량에 타고 행렬에 동참했습니다.
콜롬비아 국경에 도착한 300톤에 가까운 미국의 원조 물품을 이번 주말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반입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베네수엘라 군 병력이 진입도로를 차단한 상황입니다. Estamos cada vez más cerca de la libertad y la democracia en Venezuela. Porque este 23 de febrero la ayuda humanitaria entra sí o sí a Venezuela. 이 밖에 베네수엘라 남쪽 브라질 국경을 통해 구호품이 반입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두로 정부는 이에 대해 브라질 국경을 폐쇄하고 군 병력을 국경으로 이동시켰습니다. 생필품과 의약품이 부족하지 않는 데다 미국 등 외세 개입을 초래한다는 이유입니다. 또 구호품을 보관한 카리브해 섬나라 등과 통하는 해상과 영공도 봉쇄했습니다. Que lamentar. Tome todas las medidas de aseguramiento y de protección de nuestro pueblo. 현지 시간 22일에는 콜롬비아 국경에서 영국 억만장자인 리처드 브랜슨이 인도적 구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자선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이에 대해 마두로 정부는 행사가 진행되는 맞은편 베네수엘라 국경에서 이틀간 맞불 콘서트를 열 예정입니다. 상파울루에서 KBS 뉴스 이재환입니다. 대학 실험실 안에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고 그걸 바탕으로 사업까지 시도하는 것을 실험실 창업이라고 하죠. 바로 이게 일자리와 혁신 성장,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기대주로 부상하고 있는데요. 김범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뱀처럼 가느다란 로봇이 자유자재로 구부러지더니 작은 플라스틱 모형을 움켜쥡니다. 현대인들에게 늘어나고 있는 신장 결석을 제거하는 데 특화된 내시경 로봇입니다. 난이도가 높은 수술이지만 로봇을 이용해 수술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장난감 출력해줘. 네, 준비됐어요. 음성을 인식해 작동되는 3D 프린터입니다. 3D 모델링 같은 복잡한 입력 과정 없이도 다양한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어 아이들도 손쉽게 다룰 수 있습니다. 모두 실험실 창업을 통해 개발된 혁신 기술들입니다. 대학이 보유한 연구 논문과 특허를 기반으로 이제껏 없었던 시장을 창출한다는 점이 기존 아이디어 창업과는 다릅니다. 교수님이 가진 특허를 기술 이전을 받아가지고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특허와 결합해서 수월하게 제품화할 수 있었고요. 실험실 창업 기업의 창업 5년 생존율은 80%, 고용 규모도 일반 창업보다 3배 가까이 큽니다. 정부도 일자리 창출과 혁신 성장을 이끌 핵심 동력으로 보고 투자가들에게 연계를 주선하는 한편 창업 지원 인력을 대학별로 배치할 계획입니다. 기술을 어떻게 고객들에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방향성들에 대한 기준을 잡아주고 이탈하지 않게끔 관찰해주는 것이 인스트럭터들의 역할이 될 것이고요. 잠자고 있던 연구 성과를 깨워 새로운 시장을 여는 실험실 창업이 미래 먹거리를 위한 혁신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범주입니다. 앞으로는 주택을 매매할 때처럼 전월세 계약도 실거래가 신고가 의무화됩니다. 제도가 시행되면 임대소득이 투명하게 노출돼 좀 더 공정하게 세금을 부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신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택 매매뿐만 아니라 전월세 계약 때도 실거래가를 반드시 신고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실거래 내역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전월세 신고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며 제도 추진 의사를 밝혔습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취임 직후 주택 임대를 투명하게 노출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르면 올해 상반기 중에 도입되는 전월세 실거래가 신고제는 주택으로 일단 대상을 한정하고 오피스텔이나 고시원 등은 제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주택 임대인의 전월세 수입이 낱낱이 공개돼 세금 부과가 강화된다는 겁니다. 임대차 계약은 그동안 신고 의무가 없어 전월세의 77%가 세원 확인이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세입자 입장에선 참고할 수 있는 가격이 늘어나 임대차 계약에서 협상력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계약이 투명해지며 임대료 책정과 수리비 부담 등 임대차 관행도 상당 부분 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주변 시세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공정한 임대료를 추구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정부 입장에서는 공정과세, 임대인 입장에서는 사기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일각에선 임대소득에 세부담이 더해지면 임대료가 상승하거나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보증금이 적은 서민주택의 경우 신고 의무를 제외하는 등 여러 대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정부가 이른바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올해 상반기 안에 두세 곳 더 선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상생형 일자리 기업에는 투자 보조금을 지원하고 국유지 임대료는 대폭 낮춰주기로 했습니다. 박원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체결된 광주형 일자리 협약의 핵심은 노동자가 임금을 절반 수준만 받되 정부와 지자체가 주택과 교육을 지원하는 겁니다. 정부가 이런 상생형 일자리 모델을 올해 상반기 안으로 두세 곳 지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하는 지자체가 산업부에 사업을 신청하면 상생형 지역일자리 심의회가 심의 의결을 통해 확정하는 방식입니다.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규모는 상관없지만 유흥이나 사행산업 등의 업종은 제외하고 지역도 수도권은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지역 일자리 창출이라는 취지에 맞게 고용 위기 지역, 산업 위기 지역 등 비수도권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사업에 선정되면 정부는 기업의 보조금 확대와 국유지 장기 임대 혜택을 지원합니다. 지자체도 5년간 부동산 취득세의 50%, 재산세의 75% 이상을 감면해줍니다. 직원들을 위해선 정부가 직장 어린이집 설치비와 맞춤형 교육, 통근버스 등을, 지자체는 주택과 건강 증진 사업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상생 모델의 다양한 확장 가능성을 고려해서 각 지역에서는 지역의 특수성과 산업 여건에 적합한 모델 발굴에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부가 다음 달 선정 절차와 요건 등을 담은 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고 사업 경쟁에는 군산과 구미 등이 뛰어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박원기입니다. SK 하이닉스가 용인시에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들겠다며 경기도에 투자 의향서를 제출했습니다. 경기도는 해당 부지 주변을 복합 스마트시티로 조성하고 중소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뜻을 밝혔습니다. 이현준 기자입니다. SK 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설 것이 유력한 경기도 용인시 원산면 일대입니다. 이천시와 화성시 등 기존 반도체 사업장과 가깝고 전력이나 용수 등 인프라 구축이 쉽다는 게 장점으로 꼽힙니다. 특히 국내외 우수 인재들이 선호하는 수도권에 위치합니다. SK 하이닉스가 이곳으로 투자 의향서를 제출한 것도 지리적 이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수 인재들을 유치하는 것이 중요한 사업이다 보니까 특히 글로벌 IT 기업들이 모두 다 치열하게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으니 그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업 부지로 확정되면 이 일대 448만 제곱미터의 반도체 생산 공장 4동과 50여 개의 협력업체들이 들어서게 됩니다. 오는 10년간 120조 원이 투자되고 10,000명 이상의 고용 창출도 예상됩니다. 경기도는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앞서 이재명 경기지사가 직접 유치 의사와 지원 방안을 밝힌 대로 중소기업 상생 클러스터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는 산업부의 검토를 거쳐 수도권 정비위원회 심의에서 최종 결정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이현준입니다. 전국에 불법으로 방치되거나 버려진 폐기물이 120만 톤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부는 일단 피해가 심각한 폐기물은 국고를 들여 처리하고 재활용과 소각장 처리 용량 확대를 통해 폐기물을 줄이겠다는 계획을 내놨는데요.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김진화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곳곳에 쌓인 쓰레기산,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됐다 돌아온 폐플라스틱까지. 불법 폐기물은 120만 톤이 넘습니다. 정부는 우선 피해가 심각한 49만여 톤을 올해 안에 처리할 계획입니다. 나머지는 2022년까지 모두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환경부 등 관계부처는 대지평을 해서라도 처리가 시급한 불법 폐기물부터 없애기 바랍니다. 지금 쌓여있는 폐기물을 처리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불법 폐기물이 더 생기지 않도록 막는 게 중요합니다. 몇 년 새 소각 비용이 2~3배 폭등한 데다 폐기물을 재활용한 연료를 필요로 하는 곳도 줄어들면서 불법의 유혹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우선 기존 소각량의 효율을 높여 처리 용량을 늘릴 계획입니다. 폐비닐 등의 재활용 수요를 넓힐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합니다. 소각으로 빠질 물량이 시멘트 소속로의 보조 연료로서 또 활용할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을 병행해서
폐기물을 흐름을 원활하게 해주는 부분을 단기적 대체로 같이 병행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소각장마다 처리 용량을 훨씬 웃도는 쓰레기가 밀려들고 있는 상황에서 소각장 증설 등의 강력한 대책 없이는 불법 폐기물을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산업단지 내에 위치한 소각시설 용량들을 좀 증설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좀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폐기물 관련 시설 주변의 주민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는 게 시급합니다. KBS 뉴스 김진아입니다. 이 시각 현재 출근길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서울경찰청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이번 주말 도심권 곳곳에서 대규모 집회가 예정돼 있는데요. 집회 정보 확인하시고 우회 도로로 이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여유로운 모습입니다. 내부순환로 양방향 전 구간 소통 원활하고 올림픽대로 여의도 부근에서만 속도 떨어지고 나머지 구간은 제속도 낼 수 있습니다. 북부간선도로 월곡 방향 묵동 IC부터 월릉 분기점 사이 정체고 경부고속도로는 외곽 방향으로 반포 IC 지날 때까지 정체되고 있습니다. 증산로 월드컵 터널 방면 상암사거리 부근 신호대기 행렬 길어지고 있고 평소 밀리는 남부순환로 양재 방향은 신림역 부근 신호 한 번이면 지날 수 있습니다. 이어서 혼잡 예상 정보입니다. 내일 토요일 오후 1시 30분부터 서울역 앞에서 대규모 인원이 모여 집회를 진행한 후 3시부터는 서울역을 출발해 정부 서울청사 앞까지 3개 차로를 이용한 행진이 예정돼 있습니다. 같은 날 오후 1시 30분부터 광화문역 5번 출구 앞에서도 대규모 집회와 행진이 예정돼 있는데요. 역시 2개 차로를 이용한 행진으로 혼잡이 예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블랙리스트냐 체크리스트냐. 환경부가 작성했다는 산하기관 임원들의 동향을 담은 문건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같은 문건을 두고 보는 시각과 입장 차이가 크고 팽팽합니다.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면서 드러나는 사실과 정황을 두고 정치권 공방도 가열되고 있습니다. 논란의 중심에 있는 문건은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의 임기와 사퇴 동향 등이 담겨 있는 문건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전 정권에서 임명된 임원들의 사퇴를 종용하기 위한 사실상의 블랙리스트라고 주장하며 공세 수위를 높여왔습니다. 검찰이 관계자를 소환 조사하면서 이 문건은 이른바 표적감사, 낙하산 인사 의혹으로까지 비화되고 있습니다. 단순한 리스트 작성을 넘어 특정인을 표적감사해 사퇴를 압박하고 낙하산 인사로 그 자리를 채우는데 윗선이 보고받고 개입됐다는 의혹이 수사 과정서 제기된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의 급이 다른 초대형 블랙리스트란 공세에 대해 청와대는 공공기관의 인사 방향을 협의하고 감독하는 통상 업무의 일환으로 진행한 체크리스트라고 선을 그으며 블랙리스트란 말로 먹칠하지 말라며 반박했습니다. 환경부 문건의 사실관계와 그 실체는 검찰 수사가 밝혀줄 것입니다. 그동안 정권이 바뀌면 관행처럼 산하기관장도 이른바 물갈이돼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적폐청산을 통해 공직사회의 도덕 기준은 크게 높아졌습니다. 그만큼 공공기관의 인사와 정책 결정 과정도 투명해야 합니다. 어디까지가 불법적인 블랙리스트이고 적법한 체크리스트인지 그 기준과 정의도 이번 수사를 통해 가려질 것입니다. 검찰은 정치적 고려나 성역 없이 엄정한 수사로 의혹을 해소시켜 불필요한 논란을 잠재워야 합니다. 뉴스 해설이었습니다.
오늘 제주를 제외한 전국에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도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수도권과 충청, 전북과 영남 지역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빼곡하게 내려졌는데요. 오늘도 대기질이 가장 나쁜 지역은 바로 충북입니다. 종일 매우 나쁨 수준의 미세먼지 농도 보이겠고 다른 지역들도 오늘 나쁨에서 매우 나쁨 수준의 미세먼지 농도 보이겠는데요. 오늘 오전에 특히나 더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출근길 황사 마스크는 꼭 착용하셔야겠습니다. 기온은 당분간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겠습니다. 이번 주말 한낮 기온이 10도를 오르내리면서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뉴스광장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